네, 괜찮지요? 네, 한계령을 위한 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서 고립이 되었습니다. 1번 재난이다. 2번 축복이다. 정말 축복이군요. 저는 재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잠시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오늘 문정희 선생님의 시특강을 들을 만한 분들이 오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던 문정희 시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시낭송하는 시의원으로 너무 잘 알려진 송영일 의원님과 또 고경혜 의원님, 그리고 서구 문화예술에 관심이 지대하신 서구청장 사모님께서 함께 오셔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홍보차 행운의 마스코트와 이렇게 꽃다발을 선생님께 증정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사진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됐습니까? 저 마스코트가요, 수리하고 다리예요. 그래서 저 마스코트를 받으신 분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술술 달달 잘 풀린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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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서 광주를 제가 보성에서 11살 때 광주 서석국민학교로 전학 왔었거든요. 그래서 4학년, 5학년부터 서석국민학교 2년을 마치고 전남여중 1학년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광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광주가 얼마나 진하게 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박혀 있는지 뭐 어디에 가든 광주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늘 설레고 뭐 당연히 제 어떤 가장 깊은 곳에 뿌리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면서 내가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오고 있나 봤더니 거의 59년 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사이에는 왔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59년 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얼마나 그 많은 상처와 영광이 그리고 고통과 떠돌음이 내 이 생애에 새겨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히 뭔가 이렇게 좀 감상적이 되고 그런 느낌이 좀 목이 울컥해지는 그런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을 하면서는 좀 이성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 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앉을게요. 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내 시의 뮤즈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등단이 어쩌다 보니까 50년이 됐어요. 한 시인이 등단한 지가 50년이 됐다 그러면 뭔가 그만큼 잘 쓰고 훌륭한 시인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50년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시적인 이력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오히려 50년 됐다는 얘기가 그렇게 영광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라는 것은 번번이 오늘 아침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흥분되고 좋은 거지, 나는 50년 됐으니까 금년도 당선한 누구보다 내가 50배 잘 써, 이런 것은 절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년 됐다는 것을 자꾸 뭐 코에다가 절대 걸지도 않고 제가 꺼내지도 않는데, 오늘은 그래도 왜 50년부터 얘기를 꺼냈냐면 가족 같은 여러분에게 좀
무슨 행사로서 너무나 이렇게 거칠애 같은 그런 거 말고 진짜의 얘기 이런 걸 좀 해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50년 동안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 힘, 그거는 뭐냐면 현재 아직 쓰고 있다는 힘이거든요. 제가 무슨 훌륭한 시인이라거나 성공한 시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현역입니다. 바로 그 점 하나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나를 지탱해 준 힘이 무엇이었나 이런 걸 좀 고백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요즘에는 흔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 시대, 너무 정보가 오히려 정보 과잉 시대잖아요. 귀뚜라미 소리보다도 작은 클릭 한 방에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정보와 지식의 용량이 너무 터져 넘치는 그런 세상에 정말 내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에 진짜 나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서로 나눠야만 이게 진짜 강연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시인이 어떻고 어느 사조가 어떻고 지금 세계적인 뭐는 뭐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자리가 필요 없죠. 여러분 집에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오히려 어디에 지식이 굴러댕기는 지식보다는 좀 내 내면에 있는 이야기 이런 걸 조금 중심으로 더 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50년 얘기로부터 꺼냈습니다. 흔히 이 시대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59년 만에 내가 광주를 떠난 지는 59년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이 29년이라도 그렇고 19년이라도 그래요. 아주 최근에는 그 전보다 지금 너무나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은, 그리고 너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가 안 보이는 이런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한 벼랑이랄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젊은 후배한테 얘기를 물어도 후배들도 비슷한,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의견이 들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한 5, 60년, 여러분은 더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요. 한국이 그동안 치열하게 겪어왔던 최근의 한 반세기,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못하는 격동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속도, 그 다음에 경쟁, 치열한 물량가치 이런 것들이 세계 어느 나라가 겪은 것보다 더 힘든 것을 우리는 겪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연 이 시를 붙들고 50년을 살아온 당신은 뭘 붙들고 왔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늘 저에게 합니다. 시처럼 말하자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리 매일같이 소리를 질러도 어디 흔적도 없는,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가뭇 없는 것, 향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모든 것이 손에 잡히고 돈으로 물질 가치로 환산해야만 가치 있는 시대에 당신은 뭘 갖고 이렇게 살았느냐, 이러면 정말 당신의 뮤즈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 뮤즈, 당신을 끌어낸 그 뮤즈는 뭐였어? 이랬을 때 저는 정말 뭐였지? 늘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실은 급하게 답변부터 얘기하면 문학은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니까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근데 대부분 한국의 보통 인기가 많고 그런 서정 시인들은 막 위로하고 너 이뻐 이렇게 얘기하고 다듬어주고 상처난데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종류의 시인도 있지만, 저는 가장 시인으로서 제가 이거 정신 차리고 써야 되겠다 하고 각성했던 거는 언어가 재료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언어로 쓴다. 이 언어라는 것은 거저 이렇게 이런 말하고, 인간은 언어로 존재하거든요. 언어 하나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가치와 언어의 중량, 언어의 존재로서의 어떤 두려움, 이런 걸 제대로 알지 않으면 정말 한 시대에 그냥 귀뚜라미 같은 소리나 조금 지르다가 가는 그런 시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름으로
작전고투하면서 그냥 그 많은 시인 중에 하나, 혹은 한국 역사상에서 나타나는 그냥 한 시대의 어떤,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거하고 좀 싸워보자, 이런 말하자면 이제야 고백이지만 상당히 이를 깨미는 그런 욕망, 그런 결기, 이런 것도 속으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크게 펼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당한 1900 중학교에서 서울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뭐 많은 걸 겪고, 외국에 가서 뭐 한 몇 년 또 조금 한 3년쯤 공부하고 또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저 어디 다 있는 얘기인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인데, 제가 재작년에 프랑스의 시인들의 봄이라는 프랭땅 디 포엣이라는, 프랭땅이 백화점 이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불화하신 분 계시겠지만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의 봄이라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축제에 초대를 받아갖고 갔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봄은 신앙송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뭐 프랑스 전역이 막 시를 읽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해에 그 프랑스의 시인들의 봄에 그 홍보대사가 드니라방이라는 배우인데, 뽕레프의 연인에 나오는 아주 개성이 강한 그 배우가 또 홍보대사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역시 문화국이니까 굉장히 시를 뭐 막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세계가 다 시는 또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뭐 죽었다고는 못하지만 아주 미약한 존재같이 있는데 여전히 상당히 강렬한 힘인데, 겉에 보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약한 존재로 살고 있는데, 그 프랭땅 디 포엣, 시인들의 봄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첫날 그 출판사 대표가 저에게 그래요. 물론 프랑스 사람이죠. 어저께 봤으면 너무나 좋은 구경을 할 뻔했습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미술관 그 2층 장서각에서 굉장히 근사한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유명한 그 장미의 이름이 누구죠? 장미의 이름. 네? 장미의 이름. 아무도 생각이 안 나.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쳐보는 거 좋아요. 잠도 좀 깰 겸. 움베르토 에코, 이탈리아의 저 유명한 볼로냐 대학의 교수인데, 이 볼로냐 대학은 1500년 전에 설립한 지구상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학교의 소설가이면서 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바로 그 장서각 2층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책하고 킨들이라는, 그러니까 컴퓨터, 그 킨들이라고 컴퓨터를 장서각 2층에서 아래층으로 던졌어요. 세계에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어요. 던졌는데 킨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바로 책은 그냥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겨진 채 굴러갔어요. 그래서 그 움베르토 에코가 한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니 과학 문명의 이기를 굉장한 신종 어떤 새로운 문명의 어떤 기기라 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결국은 내년쯤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의 뭐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모든 기기가 금방 또 아주 낡은 물건이 될 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그 퍼포먼스가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한국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강조했던 건 뭐냐면, 킨들이 깨진 것도 있었지만 바로 구겨진 채 조금 굴러가다 멈춘 책에 있다고 봐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책이라는 우리 불변의 어떤 가장 중요한 클래식, 고전적인 거, 그리고 책 속으로 전달되어 오는 정통적 어떤 가장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이것이 가장 정통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믿어왔던 어떤 것들, 그런 것은 유유히
하나의 그 전통으로 흘러내려가서 어떤 시대의 기기가 바꾸거나 사조가 바뀌거나 조금 유행이 바뀌어도 그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본질적인 언어로서의 그 본질과 고전으로서의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 하나의 집대성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위대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준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까 50년 동안, 뭐 등단하고 하나의 시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면서 정말 제대로 살겠다 했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과연 그 언어의 가장 가치와 존재를 가장 크게 믿어주는 그런 것들이 시인으로서는 제일 중요해요. 언어의 힘을 믿지 않으면요, 시인이 될 필요도 없고 살 필요가 없죠. 자,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돈,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었죠. 시간도 뭐 중요하다고 조금, 시간 중요하죠, 그거는. 그러나 자, 돈을 모으려고 너무 애를 썼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인가? 돈입니까? 물입니까? 불입니까? 또 뭡니까? 실은요, 언어예요. 언어를 가장 소중하게 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모아야 할 것은 언어의 용량을 이만큼 모으고 그 모아진 용량을 적여족소에 가장 잘 쓰고 가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삶인데, 우리는 어쩌다가 너무 전쟁을 치르고 식민지를 치르고 많은 정치적 격변을 치르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급하게 우리가 막 발달하다 보니까 물질 가치로 막 치달았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마치 양반 정신 해갖고 물질 가치가 굉장히 아닌 것처럼 어험 그러면서 뭐 찬물 먹고 이쑤시는 선비 운운했지만, 그것을 안가품이라도 하듯이 한국인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속적 가치에 맹렬히 달려온 나라도 참 드물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언어의 가치는 굉장히 하대되고 우습게 여기면서, 말하자면 문화의 가치도 굉장히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요즘 늘 얘기하는, 어쩌다 보니까 GNP도 GDP도 뭐 이런 건 좀 올랐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뭐 커피도 먹고 좀 그 옷도 좀 뭐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가끔 사기도 하고 집에 냉장고도 한 대씩 두고 자동차도 몰면서도 실제로는 너무나 잃어버린 공허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세워놓지 못하고 너무 물질 가치와 속도에 매몰된 이 삶이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너무나 대두됐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당신이 시를 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였나?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뭐 공부하고 뭐 그러면 되려니, 뭐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뭐 해라 뭐 삼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제일 제가 그 빠른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이 38선이 갈린 반도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좁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성에서 났다 그랬는데, 보성에서 나서 광주에 오면 한 몇 시간을 아침에 새벽에 와서 남광주역에 내리거나 광주역에 내려서 가면요, 광주가 그렇게 멋있고 너무나 멋있는 좀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나는 보성에서는 좀 그래도 유학을 시켰으니까 아주 가난한 집 딸은 아니었는데, 너무나 보성 촌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광주 친구들은 너무 멋있었어요. 그랬는데 광주라는 것이 참 좋은 도시였죠. 그때도 너무나 좋고, 그때 제가 광주극장에서 본 유관순이라는, 도금봉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유관순을 보고 그때 내가 너무나 감격을 해갖고 아우네의 새라는 장시를 써서, 그때 그 아우네의 새에 등장하는 유관순 이미지는 광주극장에서 봤던 도금봉이라는 배우의 이미지예요. 학생들 단체로 줄 서갖고 와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금년도에
1919년에 3.1운동이 났으니까 3.1운동 100주년, 내년이 유관순 수흥국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역사박물관에서 그 유관순을 약간 오페라로 만들어서 이제 10월쯤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유관순의 모교였던 이화여고 교정에는 제가 쓴 장시의 서시가 12회 유관순 동상 뒤에 대리석에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광주 그 보성의 저 산골의 소녀가 광주에 와서 너무나 그 세련된 충장로의 그 막 불빛들, 그 다음에 극장에 가면 막 그 신기한 모든 사물들, 그 다음에 그때는 과밀학교였어요. 소속국민학교가.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막 반이 90명, 100명인데 거기서 저는 시골서는 전체 1등 했거든요. 전체 학생이 16명이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100명이 가까운데 1등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외우고 그래도 안 돼. 겨우 전남여중을 그때 합격은 했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최초의 반짝 눈을 뜬 그 광주 시절에 제 어린 소녀, 그리고 저에게 문학의 재주가 있다고 발견해 준 것도 서석국민학교 선생님들이셨어요.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 쓰면 제 걸 읽어주시고, 어머니 날 100일장 저축, 장려 추진해서 저축 그런 거에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요, 그 다음에 제일 웃기는 거 하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83회 탄신 기념 전국 어린이 글모집에 제가 장호는 아니고 붙었어요. 광주 대표로. 그래가지고 저는 어용문학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난 글을 잘 쓰는 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갔는데 지금 여기만 얘기하면 화려하죠. 보성서 광주를 통해서 서울로 진출을 하고.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서울로 옮겨놓고. 저는 막내였는데 14살에 죽은 아버지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트라우마예요. 그 시골의 마당에 밤나무 아래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뭔가, 죽음이라는 게 자연의 일부이고 사람은 났으면 죽는 거다 이런 말조차 하기 어려운 14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은 관의 이미지로, 아주 그 두려운 관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주는 어떤 그런 엄청난 상처, 트라우마죠,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사춘기가 출발되는데 선천적으로 굉장히 제가 그 자존심이 강하달까요? 밤새도록 울고 집에 이제 학교에 가도 애들이 너 눈 부었다 그러면 책 읽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춘기를 보내면서 서울에 갔어요. 그때는 호남말만, 그래서 저는 괜히 미국에 2년 살 때도 뭐 뉴욕 대학이에요. 뉴욕 대학원에 제가 가서 2년 있으면서도 너무 향수병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뭐 땡큐 이래도 될 말에 땡큐잉 막 이러면서 그래야만이 뭔가 이렇게 그날 이렇게 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내 혀의 언어가 모국어라는 말을 저는 가끔 쓰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국가라는 의식, 민족이라는 의식이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면 제 그 작가의 사랑이란 최근 시집에 애국심은 팬티와 같아서 누구나 입고 있지만 나 팬티 입었다고 흔들지 않는다. 근데 나는 너무나 내 팬티를 흔드는 그런 사회에서 자라서 아주 내 이 팬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 가도 막 이겨라 뭐 축구 대회 온 것처럼 시인들하고 만나도 맨날 그런 경쟁이 시달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가나 민족 이걸 너무 강조하면요 약간의 폭력어가 돼요. 그것도 또 하나의 남을 재단하는 편견의 잣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독일 경우는 민족이란 단어를 히틀러가 너무 힘든 일을 역사상 저질러서 그래서 민족, 국가 이런 의식도 지금 아까 제가 귀뚜라미 소리보다 작은 클릭 한 방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말과 이 이야기를 지금 연결 지으려고 뺑뺑 돌아왔는데 그 정도로 국경이 없어지는 나라의 라인뿐만 아니라 남녀의 라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술의 칸도 없어졌어요. 뭐 옛날에는 시는 시, 뭐 연극은 연극인데 방금 보셨죠. 연극과 낭송과 춤과 이런 것들이 시야가 올라져서
스토리와 어우러져서 아무런 거부 없이 더 실감 있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이데올로기, 말하자면 우리가 이데올로기 하면 지금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사회 이것만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한정된 사고 방식인데,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를 그 종류로 이렇게 선별짓고 구획짓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무의미함이 지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로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나 그 말하자면 막 이게 공간을 넓혀가면서 잘 돼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지만, 제 내면의 상처는 엄청난 상실과 슬픔과 비극과 또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울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고, 그래서 내 이 입속에 들어있는 나의 언어가 모국어라기보다는 나의 모가, 어머니 말이 호남말에서 출발했다는 걸 난 참 너무나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도는 누이는 틀려서 그런 건 아니고, 이 호남말의 특징은 굉장히 그 정감어가 많고요, 직정어가 많고 수식어가 화려해서 굉장히 묘사를 잘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남발하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걸 잘 이렇게 치지 않으면 과장과 미화에, 과장법과 미화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마 좀 여기 시청자 가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과장 미화법을 저는 참 좋아하고 많이 썼어요. 실감 있게 쓰느라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나이가 더해가고, 이 나이라는 게 꼭 나이 이코로 늙음이 아닌, 말하면 연조가 좀 더해가면서 뭐 깊이랄까 세련도랄까 이런 것이 조금 더 가미되면서 문학의 본질에 조금 더 내 나름대로 다가가면서 느낀 거는, 과장과 미화를 조금 더 과장과 미화를 잘못 쓰면 본질에 가는데 좀 흐린 안개를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나의 모가 이 어머니 말, 내 어머니의 말이고 호남어라는 거, 이런 건 참 내가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바로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가서 그 어려운, 이제 내면으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춘기를 보내면서 다행히 100일장에 나갔어요. 뭐 그 얘기도 너무 길고 많이 했지만 100일장에 나갈 때마다 막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최초로 이제 시집을 냈는데, 그게 한국 여고생으로서는, 남자 학생은 있더라고요. 여고생 최초의 시집이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집을 한 16권 냈는데, 그 여고생 시집이 지금 아마 희귀본이 돼서 제일 비싸게 아마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너무 지금 보면 창피하고, 시도 뭐 거의 조금 쌍만 조금 보일 뿐이지 굉장히 미숙하고 엉터리 시집이에요. 근데 한국 최초의 여고생 시집이라는 걸 또 출판하고, 그래서 대학까지 말하자면 특기생으로 스카웃되어서 대학에 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100일장을 해서 전국 고교생 100일장을 휩쓴 문학소녀, 대학에도 스카웃된 굉장한 문학소녀, 이런 생각으로 대학에 가서 등단까지는 무사히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 이후에 내가 글을 쓰면 모두가 여고생 시절에 잘 쓰던 애, 그걸로 저를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를 묶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편 여성 시인 중에는 누가 좀 잘 쓴다, 마치 백인 남자가 흑인 중에서는 제가 조금 지성이냐, 이런 정도의 칭찬같이 마치 여고생 고교 시절에 스타였다는 거, 고교 시절에 100일장 기수였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성 시인 중에서는 조금 괜찮다, 그런 정도로 해서 저를 한편 기타 조항으로 묶어요. 마치 조선시대 사천수의 시조 중에 90수 정도가 여성 시인이거든요. 90수 중에는 거의 98%가 기생 시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학의 어떤 그 하나의 문학 세계로 다루지 않고 기생시 이렇게 해서 따로 유보조항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문학을 바라보는, 문학을 정리하는 시각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편견에 차 있고 전통 보수주의의 그런, 말하자면 그 낡은 카테고리로 정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럴 때 마침 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게 되면서 저는 아버지가 일찍이 오빠들과 같이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딸이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지금 실감도 안 나겠지만, 근데 요즘도 실은요, 여성들이 뭐 다 지금 여성 시대지, 여자들이 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요, 제가 영어 한마디 쓸게요. 게이트키퍼. 수문장은 거의 남자가 서 있어요. 신춘문예도 그렇습니다. 신춘문예도 10군데 신문사에 거의 심사위원은 거의 남자고, 거기에 투고자는 70-80%가 여성이에요. 도처에 이와 같이 아직도 여성은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나와서 활발한 이 광장에서 맞서서 싸우는, 맞서서 경쟁하고 맞서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는 너무 짧아서 아직도 그런, 말하자면 GENDR, 요즘 젠더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 성별의, 남녀의 문제에 대한 편견은 너무나 아직도 건재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이렇게, 오늘 지금 청중에도 여성분이 많다 해서 아이고 여자들 세상이야 이러고, 강남에 봐봐라, 그 레스토랑에 말이야 맛있는 집에는 다 여자들이 앉아서 말이지, 남자들은 돈 버는 기계지 이래요. 제발 돈 벌지 마세요. 교육받은 여성에게 정당하게 돈 벌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하고 교육받은 여자들이 갈 데가 없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대낮에. 그래서 그 여자들이 왜 거기 나와서 그걸 먹겠습니까? 그런데 저것들 보라 그러고, 그 여성이 쓰는 돈은 남성의 묵인하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자유로운 돈의 경제활동도 아니에요. 그 내면을 분석하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나름으로 문단에서 버티고 살아남았다, 이런 것은 첫째, 공간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넓혔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요즘은 글로벌, 세계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한히, 나는 나구나, 이거는 무한히 뛰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조선 500년으로 들어가더라고. 우리 집은 나를 그냥 딸로 키웠는데, 그냥 그 집에 우리 아버지의 자식으로 키웠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완전히 조선 500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거절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 제사를 5개 지냅니다. 그러면 안 지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대학원 강의하고 와서 제사 음식을 파전을 붙이고 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제사 조상을 숭상하고 내 아이들의 조상에게 하루의 예를 표하는데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식으로 홍동백서 이렇게 놓고 절을 해야만 되는 건가? 이게 왜 아무개 멧돼손만 해야 되고, 다른 집 딸이 와서 이 음식을 다 하고, 자기들은 술이나 딱 치고 뭐 명함이나 그 앞에 뭐 무슨 뭐 그게 쓰고 말이죠. 이런 형태가 이게 과연 뭔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몇십 년 동안 그걸 했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아들 낳기 콤플렉스 이런 것도 치르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직장이 기자였어요. 여기자 200대 1을 물리치고 들어갔는데, 저는 뭐 아마 필기시험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등단했다는 이유로 합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결혼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각서를 같이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자를 그만두고 두 번째 옮긴 게 이제 학교 교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이거는 부당한 것은 알겠는데 왜 부당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왜 부당한 것을 규명하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골이 깊어갖고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고 좌충우돌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으로부터도 반발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등단 이후 한 10년 후에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 제가 1982년부터 84년 동안, 2년 동안에, 근데 이제 그 얘기도 길긴 길지만 80년 5월 광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서정시가 거의 다 이제
그 힘을 펴지 못하고 적어도 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이 시라는 게 이 시대에 뭘 하는 물건이야, 이런 본질적 질문까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금 등장한 시들이 소위, 그러니까 그 얘기만 갑자기 하면 안 되고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산업화, 이 운동은 70년대에 오면서 적어도 산업화, 농경사회, 전통 보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여성이 부엌과 안방의 존재에서 공장이나 어디 조금 은행 정도의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이 사회에 흡입되던 시절인데 그때도 그런 자본구조에 삐껴난 희생당한 대표적인 게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의 경화 같은 캐릭터가 말하자면 산업발전 속에서 희생되는 그 한 캐릭터죠. 그리고 74년도에 발표한 김지하의 오적 같은 거는 말하자면 언어에 힘을 가한 시라는 것이 그렇게 음풍농월이나 뭐 이쁘고 꽃이 너여 뭐 바람이 부노라 이게 아니고 시도 한 시대의 변혁을 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일들이 이제 1년에 벌어지죠. 그게 70년. 80년에 오니까 이게 자기 나라 세금 낸 군대와 경찰이 자기 민중을 죽이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이 땅에 벌어지니까 이게 모든 가치가 뒤집히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시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해체시라는 거죠. 모든 장르, 모든 규칙에 대한 해체. 아주 그건 다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시가 아닌 뭐 독자놈들 길들이기 차리엇 우양 뭐 이런 시까지 심지어 황지우나 이런 시인의 시 몇 개도 또 이상한 시들이 시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보기엔 좀 그런 시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한국의 다양한 시의 경향에 기여를 한 건 사실이죠. 그래 이제 88년도에 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본격적인 이데올로기 해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90년대는 이제 그야말로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해체가 막 하면서 많은 장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가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 무엇을 할 것인가 저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 84년 2년 동안 뉴욕에 갔을 때 저에게 가장 충격을 준 거는 페미니즘이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월남전 반대에 그 민중 운동들이 많이 벌어져서 히피즘이라는, 우리 히피 그러면 막 무슨 떡거머리 못된 것들인 줄 알았는데 히피라는 것들이 그야말로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어떤 한 부류들을 그 히피의 어떤 문화의 한 산물로서의 밥 딜런이 나중에 등장을 하죠. 물론 다른 음악에는 다른 사람이 많지만.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미국 가서 보니까 그때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 페미니즘 저서를 막 이렇게 읽거나 그런 상태는 못 됐죠, 당연히. 그러나 귀동냥 내지 눈동냥, 눈치는 챌 정도의 어느 정도.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자극과 많은 희망을 갖고 그 당시 마침 한국에도 여성학과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는데 여성 문제는 요즘 미투이 뭐니 가장 핫 이슈이긴 한데 여성 문제는요 남녀 너희 똑같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 휴머니즘 얘기예요. 휴머니즘. 그래서 여성학은 마지막 가면요 막스 이론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판금서가 많았어요. 모든 인간은 그 인간 하나로서 존엄한 자유를 가진다라는 휴머니즘이 근국이에요.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론 체계를 좀 하면서 말하자면 젠더 이슈, 여성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조금 해결을, 뭐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이래서 내가 억울하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동시에 내가 생각한 것은 바로 공간에 대한 의식이 지워지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렇죠. 클릭 하나면 모든 정보와 모든 언어가 그냥 막 튀어댕기고, 뭐 지금도 여기서 탁 하면 뉴욕 타임스 오늘 아침에 한 거, CNN 물론 당연히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파리의 무슨 르피가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번역기를 딱 돌리면 또 번역까지 돼요, 요즘에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뭐가 또
척떡 이거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시대를 살다가는 이 시대에 가장 정선된 언어로 시를 쓰다가는 시인이 될까? 그럼 무슨 상처난데 이렇게 무슨 일일 반창고나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언어 몇 줄로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서를 읽었고 책을 좀 읽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엄청나게 책을 읽어요. 오늘도 지금 여기 광주에 오는 2시간 동안 읽으려고 어저께 이걸 넣을까 저걸 넣을까 하다가 어떻게 잠을 한 잠 못 잤거든요.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눈을 감아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미모가 좀 깨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조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바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눈이 굉장히 시력이 지금 좋지 않고 옛날같이 그렇게 책을 읽는 속도가 많이 더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요. 자, 시인으로서 제가 갖춰야 할, 제가 시작법 시간에 대학에서 문예창작과 교수였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시작법은 없다. 네가 써. 그게 네 시작법이고 그게 너의 길이야. 세상에 시작법은 수만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네가 가장 쓰고자 하는, 필연적으로 욕구하는 것을 써라. 네 식으로 써라. 그게 시작법이고 그게 너의 시야. 시작법을 따른다는 거는 하나의 참고는 돼요. 그리고 이게 시 동호인들과 자극은 이룰 수 있지만 거기서 뭘 많이 배운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의 길은 없다. 나락이 있을 뿐이야. 자, 시 50년 동안 써. 당신 시작법 좀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써요. I write, therefore I am. 내가 이거 영어 잘 못하면서 맨날 외국 가서 얘기하면서 I write, therefore I am.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와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질문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작법은 그렇고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 시인뿐만 아니라 좋은 작가 혹은 좋은 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으면요 괜히 무슨 삼류 그 너절너절한 시들이나 그런 속에서 헤매다가 흙탕물에서 놀다 가다 말아요. 정말 지금 시간이 인생이 너무 짧아. 인생이 이러고 저러고 하기엔 너무 짧아. 우왕좌왕하기에는. 그냥 제가 인생 그런 시를 하나 썼는데 이번 시집에다 편집자가 안 넣어줬어요. 야, 이 편집자 광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야야 이거 넣으라잉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좀 톤이 튀어서 뺐습니다. 근데 난 그 시가 너무 좋은데 뺐어요. 인생 제목이 확 살아버려야 돼. 획 가버리거든. 2줄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난 그게 좋아요. 우왕좌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저보다 후배들이 많으신데 그래 알기는 저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요맘도 안 되더라 한 저범도 안 되더라 맨날 그래요. 그래서 뭘 그래도 앞으로 뭐 누구도 만나고 뭐 연애도 그랬어요. 막 밀당하다가 내일 누구 만나면 이 옷 입을 거 아니야. 걔가 이렇게 얘기할 때 팔찌를 이렇게 끼고 흔들거려야지 이렇게 하고 머리야 이러고 뭐 그런 무슨 무드 잡다가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밀당으로 끝내버린 연애 이거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한번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이런 너무 인생을 몰라서 엉터리로 보낸 시절 대강 보내버린 거 이게 제일 후회스럽고 나머지는 그냥 확 산 거 실수라도 괜찮아요. 실수라도 괜찮아. 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한 20대에 본 어느 영화 중에 어떤 대사예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더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상처밖에 더 받겠어요. 상처는 또 잘만 다듬으면 보석도 됩니다. 그래서 좀 인생을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는 거. 그런 시간 너무 없고 인생은 짧다. 자, 인생 사람은 나면 죽는다. 이것이 모든 문학의 테마지 않습니까?
문학이 무슨 대단한 박경리 무슨 박목을 다 필요 없어요. 세계의 모든 문학, 셰익스피어, 해밍웨이다. 모든 인간은 나면 죽는다라는 것이 문학의 주제예요. 이렇게 나면 죽는다라는,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아는 유일한 존재가 이 생물계에서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자기는 죽을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걸 잘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좋은 계절에 다른 데도 가실 때도 많고 맛있는 것도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 자리를 택해 주신 거는 전 정말 그래서 정말 지금 장미를 따라 이런 시집 제목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피울 장미 이거는 저 혼자 피워서도 안 돼요. 반짝반짝 불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미를 오늘 한 가지씩 탁 꺾어가서 그 장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 어느 여자대학에 가서 5번 대특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특강이 좀 피곤하고 이런 생각부터 했는데 요새는요 막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못한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대를 조금 지금 현재 학생들보다는 먼저 산 선배로서의 경험을 논해줄 수도 있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나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고 마지막에 5회를 했으니까 만약 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는 버지니아 울프 있잖아. 유명한 여류들 이런 거는 정보로서 배울 수 있는 건 안 했어요. 그리고 나를 깨운 정말 유일한 어떤 아티스트들, 그래서 이슬람 권역에 있는 차도로 쓰고 이겨낸 여자들 그런 굉장히 무기가 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여성들을 보여주면서 제 딴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 하고 마지막 쫙 끌어올리면서 눈 감아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의 눈을 감아보세요. 이미 다 졸고 있어서 새로 감을 필요가 없으신 분은 안 계시죠? 자, 한번 마음의 눈을 눈을 감으세요. 자, 나의 삶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손끝에 날카로운 가시가 만져지고 그 가시가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고통, 분노, 절망, 실패, 실수, 자책, 두려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죄의식 이런 것들 만져봐요. 따끔따끔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맹렬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름다운 증거예요. 따끔거리면 피가 나? 괜찮아요. 피 흘리세요. 바로 이 따끔거리는 가시를 만지작거리면서 나오는 이 피는 바로 여러분 내일 곧 장미가 필 거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김승희라는 광주 출신이죠. 시인이 장미와 가시라는 시에 나오는 이렇게 잘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워낙 유명한 얘기지만 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한 몇 줄만 내가 이렇게 쓰는데 이 장미와 가시 얘기는 보통 사람도 많이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바로 늘 삶이 어떤 가시에 부딪힐 때 그 가시가 내 심장을 쑤실 때 곧 장미가 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너무 좋죠. 장미가 피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시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시장미 갖고 얘기하는데 가시와 장미 이런 시를 쓰라 그러면 장미에는 가시가 있지 가시는 여자의 질투야 이렇게 쓰면 빵점. 그거를 클리세라 그래요. 클리세. 상투어. 자, 늘 남이 써갖고 그냥 가시, 장미, 질투 이거는 모든 사람이 썼기 때문에 너무 그냥 달아빠진 언어. 이미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상투적이 돼갖고 실감이 없는 그걸 클리세. 상투어라 그러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써놓고 수식어를 보세요. 되게 상투어를 자기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유행가 가사하고 시의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흔치는 않은데 유행가 가사는 좀 상투어가 많아요. 그리운 당신, 그럼 보고 싶어, 멀리 떠난 이것이 이제 상투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시가 뭐냐면 바로
그런 그 상투어에서 그러니까 신춘문예 심사할 때 제가 얘기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언어가 신선한가 그거 봐요. 그 다음에 구조가 돼 있나? 구조, 기승전결 꼭 그것이 아니라도 뒤집혀서 무슨 얘기? 그 다음에 주제가 뚜렷한가? 그 다음에 개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근데 거의 제가 한 신문사의 경우 한 십몇 년 제가 신춘문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거의 7천 몇백 편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예심위원이 이 신문이 가장 많은 데니까 다른 데서는 한 2,000편 예심위원이 다 덜어버리고 저한테 오는 건 한 200편 정도 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는 게 태반이에요. 요즘 시. 왜 그럴까요? 새로워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제대로 육화되지 않은 시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좋은 시인이 아닐지 몰라도 좋은 독자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50년이라는 힘으로, 그죠?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듣는 시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그거 모르니까 엉터리야 이러시면 안 돼요. 새로워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육화되지 않은 저만 아는 얘기 이런 것들은 보편적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칙을 제가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를 쓸 수 있고 땅에서 제가 시인협회 회장도 했거든요. 얼떨결에. 근데 시협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게 또 뭐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한 1,500명 정도가 회원이었는데 1,500명이 근데 시인협회, 한국시인협회가 나름 괜찮은 협회예요. 좋은 협회예요. 초대 회장이 조지훈, 그 다음에 뭐 박목월, 이렇게 김춘수, 하고 청마 유치환 쭉 전통이 있는 그런 협회인데 그 협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딱 하나. 제가 설문해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니까 팩트는 아닙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딱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뭐냐? 모두가 억울해. 나는 훨씬 괜찮은 시인인데 세상에 안 알아줘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또 하나하나 내가 다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거의 되게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처인지 출생에서부터 부모님 뭐에서부터 자기가 자랄 때 비극적인 어떤 것부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라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쁘고 슬프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아마 그 상처는 오랫동안 마르지 않은 잉크같이 아마 시를 쓰게 하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마지막 끝을 좀 저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왔는데 이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나의 뮤즈는 누구인가? 여성의 창조, 위대한 예술, 대지모와 새로운 탄생 이렇게 붙여봤어요.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 책의 밤이라는 데 초대받아 갔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마 한국에서 해외 초청을 제일 많이 받은 시인일 거예요. 아니, 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최근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지금 못 나오시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제일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냥 저는 조금. 그런데 스페인의 책의 밤에 세르반테스의 탄생일과 셰익스피어가 죽은 날이 쳐요. 그날을 기해서 책의 밤이라는 세계의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103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를 부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거기 주제 발표를 하는데 자, 셰익스피어도 아니고 세르반테스도 아니고 프랑스의 보들레르도 아니고 그러면 한국의 코리아에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막 고민하다가 쭉 내가 한국 땅에서 여성으로 시를 썼던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자궁은 여자의 몸에 있지만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자궁입니다. 바로 창조의 모태로서의 자궁을 지닌 존재로서의 시인, 창작인, 바로 시인은, 모든 시인은
본질적으로 여성입니다. 성이 여성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소울, 만에 다 여성성을 가지고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밤마다 돋는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라서. 여성성, 그 여성적 애조가 얼마나 그죠? 창조의 모태로서의 호흡이에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만해잖아요, 님. 그쵸? 그 님이 조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처?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우선. 실제로 그 시를 쓴 백담사에 여성과 동거했죠.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어느 대학 도서관에 나중에 그 여성이 낳은 딸이 근무한 것도 저는 만났는데, 그 여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독립에 대한 갈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이 벌어지는 거지. 아, 나는 승려니까 그저 돌부처같이 이렇게 있었나. 나는 그러면 한용운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 만의 시인이 더 돋보여요. 그래서 3.1운동 때도 가장 지조를 지킨 그런 시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지모라는 말을 썼어요. 대지모. 대지의 어머니란 뜻이. 그래서 여성성이라는 것을 무슨 남자 대 상대 성으로서의 여성,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 남녀들, 요즘 여자들 말이야 잘났어, 이런 여자 그렇게 쓰지 말고 여성성, 말하자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자손을 번성해가는 자궁을 지닌 존재로서의 창조의 신, 여성성이 굉장히 커지죠. 대지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성의 유방, 여성의 유방을 하하 그 여자들이 유방이 말이야 뭐 이게 아니고, 우리의 국민을 키우는 푸드예요. 푸드. 유방은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방이라는 시를 냈을 때도 여성의 언어로 썼다 해서 어느 평론가가 이거 여성의 언어다 했는데, 자, 그래서 무한 경쟁의 시대, 시간 공간 초월하는 글로벌의 시대, 여성의 시대, 기존의 관습이나 규율이 아니라 새로운 감성이 지배하는 여성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바로 문학의 도끼로 삶을 깨워라. 책도 그런 책이 있는데, 책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 카프카의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문학의 도끼로 삶을 깨워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언어가 언어의 용량을 갖고 언어를 운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바로 문학의 도끼, 책의 도끼로 삶을 깨우는 존재,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빌딩도 좋고 뭐 무슨 정치가도 좋죠. 정치가도 언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잘하는 정치가가 승리해요. 자, 아까 움베르토 에코는 제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정보 과잉의 시대. 나를 투시하고 미래를 투시해야 돼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정보에 휘둘리면요, 쓰레기만 먹고 자라는 두더지가 돼요. 자, 언어를 잘 쓰지 못하고, 자, 한국어는요, 일상생활을, 몸뚱이를 유지하는 일상어가 있고 두뇌를 유지하는 사유어가 있어요. 근데 일상어, 밥 먹어라, 씻어라, 뭐 뚱뚱하다, 너 뭐 다이어트, 이런 일상어만 쓰는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을 진흙탕의 돼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용어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느 평론가가 쓴 거예요. 사유어, 생각을 쓰는 언어를 많이 쓰고 사는 삶이 향기로운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정보 과잉의 시대, 나를 투시하고 미래를 투시해야지. 지하철을 타면요, 청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청바지 한 자리에 청바지가 안 놓여 있는 지하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누구도 폰을 꺼내고 있지 앉은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로 그런 흙탕물처럼 범람하는 정보를 뚫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투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아까 안목이 중요한 거죠. 인류를 봐야지 뭐 밑에서 그냥 같이 이러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자, 그다음에 여성의 위대함은, 자궁은 여성에게 있지만 여성의 자궁이라 하지 않는다. 인류의 자궁이다. 여성의 위대함은
생명의 모태 창조의 생명의 모태, 창조의 모태를 지닌 것이다. 예술가 시인은 여성성이 그 본질이다. 나는 나다. 주체적인 인간, 내가 만든 길을 내가 간다. 이 길은 유일한 것이며 최초의 것이다. 오늘 제가 바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렇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선언 같고 멋있지만 실은 그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존재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무한히 긍정하고 사랑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떤 음식물만 먹일 것이 아니고 진정한 정신의 언어를 먹여야 되고, 물 한 잔을 먹을 때도 생수냐 이게 수돗물이냐 하는데 독서를 할 때 하물며 진정한 독서, 고급 독서, 좋은 독서, 이걸로 내 정신을 가장 향기 나는 행복한 그런 언어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그 일본의 여성 시인인데, 이 이바라기 노리코는요 워낙 이 작품보다는 더 유명한 것이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일본에 우리는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45년에 해방이 돼갖고 50년에 6.25가 다시 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피폐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우리 6.25 때 또 군수물자 내고 그래갖고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우리 민족이 저렇게 처참한 6.25를 겪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아까 시카다상이라는 거 일본 작가가 탔을 때 일본에 초대받아서 가갖고, 일본 그 여성 젠더 학회 회장이에요. 예일대 출신의 아주 굉장히 그 지적인 그런 나보다 한 7살쯤 위인 여성인데, 그 여성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이 이 겪은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자기들도 비참하더라고요. 패전국이었어, 일본은. 게다가 지구상의 최초로 2방의 핵을 맞은 국가예요, 일본이. 그래서 각 식민지에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루는 그 문화라는 것은 피폐하고 살벌하기 짝이 없어. 그런 일본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나쁜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근데 거기에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이 여성은 일본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여성 시인이에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뭐 쳐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절이,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사내들은 거수경례밖에 할 줄 몰랐다. 내가 예뻤을 때 사내들은 재즈를 듣고 와인을 먹고, 그럼 내 종아리가 얼마나 예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모두가 군국주의 태평양 전쟁에서 돌아와서 패전국의 아들들이야. 거수경례밖에 하지 못한다. 그런 기절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답시를 썼어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자, 그런 이바라기 노리코인데 더 중요한 거는 윤동주 시를 발굴해서, 윤동주 팬클럽 회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윤동주를 민족 시인이라고 야단이지만 이바라기 노리코가 윤동주를 가장 먼저 발굴하고 그 사람의 시를 모으고 해서 일본인에게 전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고요. 윤동주가 나온, 정지용이 나온 일본 도시사 대학, 봉지사 대학에 가보면 교문에 들어가자마자 윤동주 시비, 정지용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볼펜이 많이 꽂혀요. 꽃병 같은데 앞으로 시 쓰시라고 애들이 갖다가 볼펜 연필을 많이 꽂았더라고요. 근데 윤동주가 더 인기인가 봐요. 그래서 윤동주 화병에는 볼펜이 많이 꽂혀 있고 정지용은 조금 꽂혀 있는데, 실제로 딱 이거는 내 전공자, 문학 전공자, 그러니까 국민이 사랑하는 시인은 윤동주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민은요, 시도 좋지만 그 사람의 생애를 사랑해요. 그런데 시작법으로 보면 정지용이 훨씬 더 좋은 시인이죠. 윤동주는 문학 청년이에요, 실은. 그리고 당신이 살았을 때 나 시인이야 이런 적도 없어. 그저 시작 노트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것이 사후에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식민지 청년의 센치멘탈이 들어있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귀절은 좋은데 그 외에 보면 굉장히 풋풋한 문학 청년의 시예요. 거기에 비하면 정지용은 굉장한 거장이죠. 근데 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동주를 더 사랑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는 막 볼펜, 연필 뭐 이런 게 꽂혀 있고,
우리 불쌍한 우리 정지용 정지용 선생이 그 앞에 나란히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약간 고마운 것은 윤동주, 정지용 이렇게 보자.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창씨 개명 반드시 했고 그 개명 이름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후대를 위해서 그 교장인지 그 세운 분이 우리말로 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성사회의 행위가 아닌가. 지식인들, 일본의 지식인, 지성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참 뭔가 뭉클하고 좋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바라기 노리코가 1926년생인데요. 제가 이 26년을 왜 주목하냐면, 우리나라의 여성 시인도 저 때가 좀 있으시지만, 이 26년,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그 소개해 드릴 심보르스카도 저 비슷하거든요. 보세요. 기대지 않고, 더 이상 기성 사상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기성 종교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기성 학문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어떤 권위에도 기대고 싶지 않다. 오래 살면서 마음속 깊이 배운 건 그 정도. 자신의 눈과 귀, 자신이 두 다리로만 서 있으면서 그 어떤 불편함이 있으리. 기댄다면 그건 등받이뿐. 이런 일본 여성 치고도 아주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최초의 여성 문제를 제시했던 나혜석이라는 여성이 있잖아요. 애미는 성각자였느니라고 오표에도 나오고, 수원에 가면 나혜석로 길이 있죠. 근데 그 나혜석을 시로 쓸 첫 불세라는 시를 제가 시집에다가 나혜석, 정월 나혜석 언니에게 해서 그걸 취재를 했더니 나혜석의 롤모델들이 일본 여자들이에요. 거기 나옵니다만, 일본에 1920, 30년대에 굉장히 앞선 여성들이 있어. 페미니스트들이. 히라스카 라이조라는 여자인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영국의 블루 스타킹이라는 이 여권 운동자들을 지칭하는 블루 스타킹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앞선 사상을, 영국이 민주주의의 나라잖아요. 일본에서 돌아와서 청탑이라는 그룹을 형성해서 했는데, 나혜석이 유학 가서 보고 일본 여성의 저 굉장한 그 모습에 감동돼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저희가 꽃의 선언이라는 걸, 이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500년 된, 그러니까 중남미 최대 가장 오래된 시장에서 신앙송을 했어요. 세계 35나라의 시인들하고 같이. 제목은 메가폰 신앙송에, 메가폰 들고 하는 건데, 다들 그리하여 나는 기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읽어요. 그 시장인데, 그 시장의 신앙송을 제의해줬던 회장은 정육점 아저씨예요. 하얀 에프론을 입었는데 비닐이어서 피도 막 묻히고 나왔어. 그리고 과일 가게 아줌마, 뭐 도나스 가게, 그거 다 상인들이 메가폰으로 시를 하는데 다 얌전하게, 아, 사랑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전라도에 가보면 육자배기 그 장돌뱅이들 있잖아요. 막 옛날에 어렸을 때 가서 뭐 가위로 막 이러면서 엿도 팡팡 이렇게 잘라서 주고 막 그런 장돌뱅이가 떠올라요. 그래서 아니, 메가폰으로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꽃의 선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성을 사용할 것이며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조상이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상이 함부로 손을 넣지 못하게 할 것이며 누구를 계몽하거나 선전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령 아름답거나 착한 척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것이며 도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내 육체를 내가 소유할 것이다. 하늘 아래 시의 나라에 내가 피어있다! 이러고 올렸다. 그랬더니 어떤 약간 너무나 멋있는 어떤 노 기자가 왔어요. 당신 이렇게 시장에서 시를 읽어본 적이 있느냐고, 전에. 거의 처음인데 파크에서는 읽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엘파이즈라는 스페인어권 13나라가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칠레,
많이 쿠바까지도, 그래서 멕시코 12세 나라가 스페인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엘파이스라는 건 스페인어권의 뉴욕 타임즈라는 그런 잡지예요. 엘파이스 커버 스토리에 코리아 제 사진이 났어요. 아마 엘파이스 이런 거 쳐보면 지금도 나와 있고 내 앨범에는 있는데, 이게 좀 자랑 같지만 친정에 와서 이런 자랑도 못하면 바보죠, 그죠? 오늘의 그 아주 클라이맥스입니다. 심보르스카, 폴란드의 여성 시인인데요. 1996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자예요. 심보르스카는 비수아바 심보르스카인데 60살이 될 때까지 국제무대의 무명이었대요. 근데 60살이 됐을 때 명번역가를 만나서 노벨상을 받았어. 스웨덴 할리먼은 그녀의 작품에게 뭐라 그랬냐면, 모차르트보다 더 아름다운 가락과 베토벤 같은 웅장함을 지닌 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국민시예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좀 이렇게 이런 정도의 시를 실어야 되지 않나? 뭐 토끼야 요새 그런 건 없죠? 초등학교에 뭐가 실려 있는지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심보르스카의 시를 할 때 삶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유일성과 유한성, 이것이 문학의 주제이다. 슬픔, 실패, 고통, 억압에 단련된 여성이야말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예술가이다. 창조의 자궁을 몸에 지닌 여성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다. 눈 감고 두려움 없이 삶을 만져보자. 가시의 삶의 고통에 거침없이 피 흘려보자. 그러면 바로 심보르스카의 시를 보십시다.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너는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고맙습니다.